2007년 1월,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해외여행을 떠났다. 가족의 단합과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 중 아무도 가보지 않은 유럽의 3개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가기로 결정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챙겨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았다.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려고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을 오래간만에 펼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행에 대해서 너무나 들뜬 나머지 공부하는 내용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국 날짜가 다가왔고 우리는 부푼 가슴을 안고 유럽으로 떠났다. 그러나 유럽에 막상 가보니 우리의 준비는 그다지 철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행에 준비해온 것들을 보고 다음 여행 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배울 수 있었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지에서 적응하는 법도 잘 배울 수 있었다.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의 개별 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이었다. 그랬기에 나는 가이드가 우리의 여행을 이끌어주는 대로 가이드만 믿고 여행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이드 임의대로 일정을 이끌어 나가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 관광 비용을 볼 때 점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다음 여행기를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과 한국 관광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겠다.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처음으로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다.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고 여행 생각에 내 머릿속은 온통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이중으로 만들어진 다리 위를 지나며 떠오르는 아름다운 여명을 보았다.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비행기들의 착륙 모습이 보였고 내 마음은 더더욱 흥분되어 갔다. 오전 9시 50분쯤 우리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기 위해 에어프랑스 보잉 777-202하를 탔다. 처음으로 가까이 본 프랑스인 남자 스튜어디스가 인상적이었다. 비행기는 계속 이륙이 지연되다가 비행기 탄 지 1시간 만인 10시 55분에 드디어 하늘을 날았다. 이륙 후의 창밖의 모습은 정말 멋졌다. 일단 날씨가 맑아 시야가 넓었고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프랑스로 가는 동안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둥근 무지개도 보았고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과 온통 푸르디 푸른 대륙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에는 개인 좌석 앞에 스크린이 하나씩 있어서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현재 고도와 비행 속도, 외부 기온, 비행 거리, 앞으로 남은 거리, 앞으로 남은 시간, 파리 현지 시각과 날씨 등을 볼 수 있었다. 영화, 외국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게임 등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약 12시간 동안의 비행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다.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비행을 즐기다가 약간 지루해질 무렵 드디어 프랑스 파리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에서 바라본 파리는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지만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나로서는 파리에 대한 내 마음속 환상 때문인지 파리는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날 파리 온도는 13도, 조금 추운 날씨라고 했다. 우리나라였다면 꽤 따뜻한 날씨라고 여겼을 텐데 프랑스인들은 이날의 날씨를 춥다고 여겼다. 이곳이 지중해성 기후이다 보니 파리 사람들은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춥게 여기는 것 같았다. 파리에 도착해서 우리의 제일 처음 목적지는 에펠탑이었다. 에펠탑으로 향하면서 센 강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파리의 건물들은 예전 중세 때 모습 그대로라고 했는데 가장 젊은 나이의 건물이 250년 정도 된 것이라고 했다. 왕족들이 생강변에 집을 지으면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강변의 건물들은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 히틀러도 파리의 아름다운 건물과 모습들을 보고 파리를 폭파시키지 않았을 정도라고 한다. 드디어 나타난 에펠탑. 파리의 에펠탑은 흐린 날씨 속에서 보는 것도 매우 감상적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흐린 날씨 속에서의 에펠탑은 운치가 있었다. 알렉산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세운 에펠탑은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건축물이기에
지어질 당시 사람들이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파리의 상징뿐 아니라 해외여행의 상징이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본 파리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유난히 돋보였던 황금색 지붕의 나폴레옹 무덤도 볼 수 있었다. 다 구경하고 내려갈 때쯤 에펠탑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파리시는 점점 더 아름다운 조명으로 우리의 방문을 환영했다. 호텔로 가기 전 우리는 1806년 나폴레옹 1세 휘하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다는 그 유명한 에투알 개선문을 관광하였다. 불이 들어와서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었다.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 다음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는 프랑스 혁명의 광장인 콩코드 광장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1119명이라고 하니 그곳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이 광장의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총독이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에게 3200년 된 룩소르의 오벨리스크를 증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파리 투어를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호텔에 와서 쉬었다. 우리 호텔방 앞으로는 밤 늦게까지 불 켜진 극장이 보였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파리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극장에는 꼭 간다고 했다. 오랜 역사를 걸쳐서 예술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러워졌다. 그들의 예술이 진정 빛나는 이유는 그들 문화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과 아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다. 한국인들은 한국 것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고 외국 문화만 높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조건 남의 것을 옳게, 좋게 느끼기보다는 먼저 내 나라의 것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한국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외국의 뛰어난 문화를 알리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국내의 뛰어난 문화들을 관광과 조화롭게 연결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 나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극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호텔방에 있던 TV로 프랑스 영화를 보며 파리에서의 꿈만 같은 첫 밤을 보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워낙 넓고 미로 같아서 처음 가보는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이라고 가이드가 겁을 주었고 나는 가이드 꽁무니만 열심히 따라다니며 여러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가장 먼저 본 작품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 이 여신상의 날개를 모델로 해서 지금의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서에서만 봤던 밀로의 비너스상을 직접 봤다. 이 작품은 1820년 에게의 밀로 섬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했다. 발견 당시 이미 팔이 없어서 원형이 어떠했는지는 현재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이 조각상의 우아한 자태는 내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비너스상이 있는 방의 화려한 천장 조각과 벽화들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다음으로는 아직도 여러 불가사의한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봤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나는 많은 인파를 뚫고서 모나리자를 가까이서 봤다. 어떤 다른 느낌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명화를 눈앞에서 보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모나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왔을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 외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고통스러운 노예의 표정 뒤에 원숭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돋보였던 노예의 상, 나폴레옹 대관식 등을 볼 수 있었다. 점심에는 프랑스 특식인 달팽이 요리를 먹으러 갔다. 나는 달팽이 요리를 먹는 프랑스인들이 이해가 안 됐었고 달팽이 맛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달팽이 요리를 안 먹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막상 내 앞에 서빙된 달팽이 요리와
달팽이 요리를 먹는데 필요한 기구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이왕에 여행도 왔으니 최대한 즐기고 가자는 생각으로 달팽이 요리를 먹게 되었다. 그렇게 먹게 된 달팽이 요리는 별 거부감도 없었고 의외로 맛이 좋았다. 초록색 소스는 색과 맛이 독특했는데 그 소스에 바게트를 찍어 먹는 것도 별미였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렇게 맛있는 달팽이 요리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을 조금만 바꾸니 여행이 이렇게 즐거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달팽이 요리와 스테이크, 감자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다음 일정으로 센 강변의 유람선을 타러 갔다. 유람선을 타며 보는 파리 주변의 경관이 참 멋있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성당,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마리 앙뜨아네트가 갖췄던 성 등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건물들이 모두 고풍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생강변에서는 파리의 최신 건축물들은 볼 수 없었는데 아마 파리시에서 파리 경관을 위해 현대적인 건축물들의 건축을 제안한 것 같다.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강변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나와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파리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유람선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탔다. 떼제베 타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인터시티를 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처음 타보는 유럽 기차는 참 즐거운 경험이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며 동생은 그림을 그렸고 나는 책도 보며 유럽의 풍경들을 감상했다. 사진에서만 봤던 유럽 특유의 빨간 지붕들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 벽면에 그래피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프랑스의 까다로운 간판 규제를 반영하듯이 파리의 그래피티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수수한 색깔이었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래피티들을 보며 그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불현듯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의 화가들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우리는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스위스의 바젤에 도착했다. 기차를 타고 조금 왔을 뿐인데 벌써 간판은 독일어로 바뀌어져 있었다. 모든 길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럽이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 여권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스위스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느끼며 정말 내가 스위스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인터라켄에 있는 호텔에 묵기 위해 차로 이동 중 문득 동생과 스위스의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공기 좋은 스위스의 하늘답게 별들이 참 많았다. 그렇게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생이 오리온 자리가 보인다며 반가워했다. 그렇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리온 자리를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황홀한 경험이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다. 스위스의 차갑고도 상쾌한 밤 공기에 기분이 좋았다. 스위스에서 묵은 호텔은 내가 묵은 유럽 호텔 중 가장 인상 깊은 호텔이었다. 호텔은 아담하고 깨끗했으며 이불은 양털 이불이어서 춥게 느껴졌던 유럽의 호텔 중에서 가장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스위스의 물은 너무나 좋았는데 욕실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가 하면 샤워 후에는 피부가 부들부들해진 것이 느껴질 정도로 물이 좋았다. 이 호텔에서는 우리나라의 엠넷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가수 손호영을 보고 있으려니 세계가 참 좁고 가깝게 느껴졌다. 또 호텔에 처음 들어와서 TV를 켰을 때에는 화면 조정으로 보이는 화면에 타이스 명상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스위스의 멋진 풍경과 밤 분위기가 그 음악과 딱 맞아 떨어져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타이스 명상곡을 떠올리면 스위스의 그 호텔방과 스위스의 아기자기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난다. 역시 음악은 추억을 품고 생각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